캠핑장의 미스터리. 여름의 전시관은 끝나고 나는 느닷없이 부연스러운 어두운 세계로 돌아왔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이 기다린데 하늘을 막고 조정석에 경찰 하늘이 좀 아주 날씨는 겨울 같았고, 그런데 캠핑장이라 하지만은 농장의 보호구역에 불과한 장소였는데 휴가에 맨 구석에 앉은 파란색 텐트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저 위에 둘러친 파워리스 라인 테이프가 강풍에 휘날렸고, 경찰은 텐트 주변으로 출입하는 발걸음을 되도록 막기 위해서 텐트를 향하는 출입구를 좁게 만들었다. 한 경찰관이 경찰차를 몰고 정문을 통과했지만 차량에 지벌에서 길이 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몇 명 경찰이 차를 밀어야 했다. 차비가 진창 가서 오는 동안에 차가 경험을 했다. 모두가 춥고 축축해 보였다. 나는 땅이 단단해 보이는 먼 곳에 차를 주차했다. 구식 볼보 에스테이트를 몰고 다니면은 골동수상 그것도 수상한 작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은 자동차 뒷좌석으로 들어가서 보호복으로 걸어 입을 수 있는 자동차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보호복을 입는 동안에 경위가 와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는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보호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제공되는 특수 부츠를 신고 있었다. 제게는 이게 웰링턴 부츠죠. 부츠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것이 부드러운 모양이었다. 내가 살인 현장은 늘 진흙투성이라는 인상을 지어줄지도 모른다.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사례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 현장은 시내에 있고 신발 밑바닥에 경찰이라고 찍힌 흰색 부츠 정도면은 보통 적절하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 경위의 부츠는 캠핑장의 가혹한 환경을 잘 견디지 못했다. 안에서 여자애가 죽었어요. 우리는 남자친구를 잡고 있어요. 텐트를 향하면서 경위가 말했다. 기층을 찢을 듯한 경험을 내는 경찰 헬리콥터가 우리 머리 위를 또 낮게 맴도는 동안에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오늘 비행사는 조종사가 부르웠다. 들림시 덜컹 거릴 텐데 말이야. 머리 위에서 사건 현장을 찍는 사진사는 그런 덜컹거림이 전혀 반갑지 않을 것이다. 경위가 겨우 소음을 덮이며 큰 소리를 말했다. 금요일 저녁엔 텐트 밖에서 목격 땡겨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이미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여자인은 언제 발견됐죠? 오늘 오후에요. 금요일 밤에는 날씨가 건조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밖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인기척이 없었지만 아무도 주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이 되어서야 누군가 텐트가 여전히 닫혀있고 자전거가 그대로 저기 문에 체인으로 묶여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 왔나요? 나는 놀라서 그렇다. 자전거 타기와 캠핑 휴가는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 떠났던 일종의 저렴한 휴가였다. 1930년대 후반에 부모님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북부를 일주했다. 그들은 사랑에 푹 빠져서 서로의 모습 확인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손들기에는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도 전혀 적혀 있지 않다. 두 사람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경위가 말했다. 둘 다 이 지역 학교에 다녀요. 이름은 알아냈어요? 네. 전화번호도요. 여자애는 16이고 남자애는 17이에요. 어린한 남자애가 여자애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10대 소년이 10대 소녀를 죽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남자애가 나는 장화를 신고 캠핑장을 걸어놓치는 동안에 경미의 신발이 신으나 마나인 흰 부츠에서 빠져나오며 바지와 발목 부위가 점점 젖드는 것을 보면서 살인과 캠핑 휴가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은 조합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경위는 자신감을 보였다. 나는 살인이 때때로 따분할 정도로 예측 가능하지만 놀라움으로 가득할 수 있음을 직업적으로 경험할 수 하고 있었다. 텐트의 도적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꼈다. 텐트에 덮개 하나가 열려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신적 공간으로 기어들어가면서 내부 공기가 기괴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공기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죽은 소녀의 얼굴은 분홍빛이었고 피부는 주름 하나 없었으며 뺨은 어린아이처럼 토실했다. 검은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딸이 집에서 안전하게 잠든 모습을 나는 얼마나 자주 내다보았던가. 하지만 이 소녀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 대원들의 소녀의 시신이 놓인 침낭을 잘라 놓았고 그 파편이 땅에 널리 있었다. 나는 소녀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 남자가 성적인 의도로 이곳에 왔다면 추위가 그것을 가로막았을 것이다. 소녀는 두툼한 파자마와 스웨터를 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다. 나는 소녀의 옷을 뚫고 가해진 손상이 있는지 살펴봤다. 없었다. 혈흔도 발견되지 못했다. 하반신은 잘 가려져 있었다. 팬티의 고무밴드 밑으로 잠옷이 집어넣어져 있었다. 따라서 폭력적이거나 원치 않은 성행위의 징표는 없었다. 텐트 안에서 일어나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소녀 옆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텐트 안을 들여다봤다. 1m쯤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침낭이 있었다. 누군가가 침낭에서 빠져나온 흔적이 공 모양으로 남아있었다. 배낭 하나, 옷 몇 벌 뒤엉킨 운동화가 보였다. 운동화는 진흙이 묻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날씨가 나빠져서 신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구석에는 재가 가득 담긴 은연관, 싸구려 일회용 바비큐 석쇠. 나는 텐트와 그렇게 나왔다. 경리와 멀찌감치 캠프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장갑과 마스크를 벗고 꽤 추웠던 것 같은데요. 저녁에 따뜻한 휴가지에서 집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자 북극에 온 것 같았다. 형사들이 모두 고기를 거두겠다. 아이들에게 야외 수영장에서 놀라고 했지만 드리거를 하지 않았다. 한 형사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감이 좀 잡히세요? 경위가 내게 물었다. 나는 말하려고 입을 달싹이다가 젊은 경찰관이 내 눈을 끌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사님 바비큐 석쇠와 관련이 있나요? 고기를 끄덕였다. 물어봤다.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그것을 대신 말해주었다. 형사님 초치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남녀가 수치 담긴 쟁반을 어떻게 자전거에 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농부가 바랐거나 내가 1.6km 전에 지나쳐온 동네 가게에서 샀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텐트 안을 덮이려고 석쇠를 텐트 안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신장 형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고기를 끄덕였다. 신장이 영리한 생각을 하면 기특하게 여기는 상사도 있지만 반감을 품는 상사도 있다. 이 여성 상사는 후자의 범죄에 속했다. 그래서 여자는 죽고 남자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오직 나만을 쳐다보며 사납게 말했다. 일산화탄소는 이상한 기차이고 치명적이다. 사실 그것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멸진의 공급업체들은 가스누출을 냄새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당시 가정용으로 썼던 석탄가스의 불쾌한 양파 냄새를 첨가했다. 일산화탄소가 유독한 이유는 헤모글로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우리 적혈구 세포에 있는 이 중요한 화학물질에 달라붙는다. 적혈구 세포가 운반해야 하는 산소보다 적어도 250배는 더 강력하게 달라붙는다. 따라서 공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의 산소를 대체하면서 혈액이 저로 일산화탄소만 운반할 때까지 축적이 된다. 그러면 몸의 조직에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공기 속에 일산화탄소가 소량만 있어도 몇 시간 내에 혈중 농도가 치명적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높은 농도에서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혈액 내 일산화탄소 포화도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혈중 농도가 50%지만 되면은 치명적이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노인이나 동네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일찍 굴복할 것이다. 석탄 가스 설비가 제대로 개조되지 않았던 시절에 방에는 모든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자들의 혈중 일산화탄소 포화도는 저마다 엄청나게 달랐다. 증상은 은밀하다. 어떤 희생자들은 두통과 가벼운 6건 정도로 격도가 코마에 빠져 죽는다. 약 40%의 포화도에서 메스꺼움을 심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아마 구토할 것이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한 명이 곧 자신의 노트를 펼쳤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에 한 커플이 동굴에서 돌아오던 중에 이 두 사람을 지나쳤다. 상사를 다시 보면서 소년이 단지 난쟁해봐야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마치고 아직 공문이 침낭 안에 포근하게 누워있는 소녀를 다른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 비정해 보이는 흰색 시신 가방 지퍼를 채웠다. 보면서 그래서 그 소년이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 침묵을 해서 죽었어요. 나는 설복으로 갈아입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검을 시작 안 하셨죠? 그 물었다. 소년을 찾으는데 채석장에서 소년대 채석장이 죽었다.
지금 바로 와서 그를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제석장이 얼마나 먼가요? 캠핑장 바로 뒤 숲에 있어요. 그가 여자친구를 저기어 자살한 것 같아요. 물론 옷을 갈아 입었을 때 나는 부검실에 대기하고 있던 시체 안치소 조수들에게 부검이 지휘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초과 근무를 하는 중이어서 나는 해달라는 했지만 약간 불안했다. 경찰은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이는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변모시키려고 매우 열심히 했다. 길은 진탕이었다. 경위가 나를 기다렸을 때 나는 캠핑장을 올라간 다음에 소녀 시신이 놓인 텐트를 지나서 작은 문을 통과했다. 300m 걸어간 후에 우리는 멈추었다. 소년이 저 길로 간 것 같으니 이리로 곧장 가야 합니다. 숲은 지역 명소였다. 그곳에서 그런 절벽이 많았고 몇몇 절벽의 동굴도 있었다. 이제는 전망대로 조성되어 있었다. 시에서는 소년이 그것을 어슬렁거리다가 담배 몇 개를 피웠다고 말했어요. 담배를 몇 개 하고 그런 다음에 뛰어내린 것 같아요. 낭떠러지 저 밑으로 그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맞다 별은 끝은 흐트러져 있고 가장자리 부근에 최근에 드러난 사암이 보였다. 고소공 보정이 없다면 아래쪽을 내려다보시죠.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원래 900m 성공해서 아래를 내려보고 싶었다. 나는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절벽은 단단하게 느껴졌다. 틀림없이 튼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통나무 하나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 밑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마 15m쯤 될 거다. 감목이 있고 그 밑에 하얀 유령들이 왔다 갔다 했다. 또 다른 스스럼이 작업 중이었다. 그들이 활동하는 것 가운데서 얼굴을 아래라고 나뭇잎이 반쯤 가려진 채 쭉 뻗은 시선이 있었다. 분명 젊은 남자였다. 절벽에서 꽤 가까운 곳에 누워 있었다. 팔은 뒤틀려 있었고 다리는 짝짝이로 펼쳐져 있었고 검은 포니테일이 아직도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머리 한쪽으로 날렸다. 우리는 나무들 사이를 지나서 큰 길로 들어갔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 울고울한 노선은 이후처럼 힐체가 달렸을 틀어 설계되어 있었지만 그 길은 덤물 사이로 파란색 테이프가 승인된 경로를 표시하고 있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줬다. 나는 소년의 시신에서 눈을 들어서 동굴을 올려다봤다. 절벽면에서 우묵한 곳에 가기 위해서 절벽면을 기어 내려갔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나는 다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다시 시신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거니가 평온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뒤틀리고 일그러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다. 나는 그의 손톱을 살펴보았다. 부러지지 않았고 절벽면을 기어려고 했거나 떨어지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나음을 뻔한 그런 것도 없었다. 뛰어내린 거 맞죠? 그렇죠.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에게 확실하게 볼 수 없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일단 멈췄다면 그가 뛰어내렸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이 옳을지도 모른다. 낭떠러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후에 절벽에서 추락한 것은 드문 일이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머리에 일산화탄소 가득한 제 어두움 속에 있었다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식은 바비큐 석쇠를 텐트 안으로 늘여놨어요.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들여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자친구가 잠들자 그는 신속하게 빠져나와요. 앞으로 우리 무슨 일이 날지 아니까요. 그는 숲으로 가서 앉아서 생각하다가 담배를 한 대를 피우죠. 그리고 뛰어내려 살인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그와 여자친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너무 추워서 석쇠를 텐트 안으로 들여놨어요. 온기가 약간 남아있으니까 소년은 밤중에 있겠지만 여자친구를 깨울 수는 없었어요. 일산탄소에 중독되어서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 어쩌면 둘이 다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소년은 자신이 여자친구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숲으로 걸어가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졌어요. 경위가 눈을 번쩍였다. 그럼 소년이 왜 여기서 담배를 피웠을까요? 그 공짜가 소년이 부른 것이 확실해요? 과학소서 팀이 발견했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발견됐어요. 박사님, 소년을 부검해오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두 젊은이의 시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우리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시체 안치소에 다시 모였다. 경찰관들이 작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이 널려 있고 경위는 신발이 젖어서 불편했다. 좋아요. 방금 도착한 한 경찰관을 말했다. 이 커플에 대한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어요. 제의부터 시작하죠. 그는 부모는 확실히 부유하고 아버지는 제약에서 꽤 높은 지체, 또 어머니는 약사고 그의 외동아들이고 공부를 잘했고 여자친구인 아멜리아는 대가족 출신이고 부모가 모두 교사예요. 아버지는 교감이고요.
얼음으로 보나 소녀는 아멜리아에 푹 빠져 있었어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나왔어요. 이를 때문에 그는 아멜리아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 장을 촬영한 다음에 진실한 쪽 벽면을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그만요. 악마의 미망인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경위가 말했다. 아멜리아가 친구들에게 소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똑똑한 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멜리아는 지난 9월에 그에게 반했지만 아멜리아 절친한 친구 말에 따르면 아멜리아는 그 관계를 약간 숨막혀 했다고 해요. 아멜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줄 알았다는데 박사님이 그 점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다. 임신 아주 최근 일었다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찰관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기꺼이 침묵을 지켰다. 이 팀원과 법의학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될 테니까. 어쨌든 아멜리아의 친구들은 아멜리아의 제이와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고 말해요. 그는 점점 흠성거려졌고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멜리아는 같은 반응이 다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들이 이 캠핑 여행을 몇 주 전에 약속했어요. 그들의 부모가 모두 집을 비울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아멜리아는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부모들에게 결별을 구하려고 계획했어요. 그는 고개를 돌더니 특정인을 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황이 그의 가슴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버그전을 들러보았고 누군가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총명한 순경을 들어갔어요. 나는 그의 상사에게 물었다. 잠시 말이 끊겼다. 다른 사건에 투입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나는 말했다. 그 부모님이 아멜리아 신을 확인하러 올 것 같으니 소년부터 시작합시다.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 제이는 부검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죽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외부 손상이 있는지 살폈다. 피부가 분홍색이고 제이의 몸은 체리 핑크색이 아니었다. 사실 그의 핑크색이 전혀 아니었다. 물론 나는 그의 혈중 일산화 탄소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생분을 취했지만 그의 겉모습으로는 결과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2개의 손상 부위였다. 그 손상들은 그가 떨어지는 동안에 절벽면에 다 앞쪽과 왼쪽으로 부딪혀 튕겨나갔고 마지막으로 얼굴 아래로 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의 왼쪽 팔과 양쪽 다리에도 골절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장기가 파열되는지 보기 위해 내가 그의 몸을 열기 전에 사진사가 그의 끓기고 먹는 애된 얼굴을 촬영했다. 나는 큰 여미를 품고 보았다. 17의 서투른 나이다. 제이는 키가 컸고 매우 말랐으며 이목구비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몇 년 더 살았다면 잘생긴 남성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에 푹 빠져 있었다. 그것은 이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사랑이었다. 그런 첫 경험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 그리고 어른들에게보다는 아직 아이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하던 경험이 얼마나 버거운 것이었던가. 물론 어떤 병리학자도 인간의 심장에서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우리는 생리학적 수명을 위해서 사랑의 지배한 쌍둥이인 섹스를 향해 남쪽 복부를 바라봐야 한다. 제이의 간과 심장이 초록을 인해서 치명적으로 파열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그의 남성 생식기로 이동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상적인 조사다. 몸의 내부에서 남성 생식기가 놓이기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궁안에서 태아가 8개월쯤 자라면은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간다. 그렇지 않다면은 보통 출생 직후에 내려간다. 성발육은 1960년부터 태어날 정도로 측정된다. 태어나 척도는 1차, 2차 성징인 유방 크기, 고환 크기, 음모를 기준으로 성발육을 판단한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가이드인데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대개 11세에서 17세 사이에 성숙이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제이는 태어나 척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도 성적 성숙에 도달하는 상태였다. 그의 하복부 왼쪽에 깊은 열상이 있었다. 그것으로 반짝이는 반투명 포장에 쌓인 작은 부위가 드러났다. 나는 티셔츠처럼 벗겨진 하얀 조직들로 이루어진 그 관을 열었다. 안에는 포장에 쌓인 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혈관 더블이 들어있었다. 혈관 더블은 2개의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여기는 정맥, 동맥, 신경은 물론 정관이라는 그네들은 파출도 있었다. 정제는 고관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되며 항상 조미되어 있다. 오르가즘이 임박하면 근육 소식이 일어나 정관을 통해서 정제를 전립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올린다. 파이프 그네들은 말랑말랑
하고 솜털이 있었지만 정말 그렇지가 않다. 매끈하고 하였다. 각각의 고원을 정건골에서 옥마 제2열상으로 노출된 부분은 바로 이곳 정건이 전립선으로 올라가는 사유 공간이었다. 이 나이의 젊은 남자는 자신의 전립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50년 전 더 살았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전립선은 방광 밑에 위치하고 정액을 생산한다. 정액은 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항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정제에 영향하는 동안에 혈류를 쓰기 위해서 약간의 염분과 당분이 들어있다. 등등등등.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되는 정제는 DNA 의리로 수정한 난자 또 이렇게 인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네요. 여성은 매달 방출을 짓도록 모든 남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자 제조에서 했다. 제2의 전립선은 불을 정도로 온 걸 찾고 전립선 바로 방광알이 있다. 전립선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 전립선의 문제. 나는 제1을 다시 봤다. 어떤 전압이 내 몸을 관통했다. 났지만 지속적인 전압을 가하면 오래된 고통, 위기감, 쉽게 제리에 쌓이면 팔다리가 있지만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가짐 같았다. 부모가 돌다 전문직으로 일하는 게 특이했던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의사, 그의 아버지는 엔지니어, 또 할머니가 그와 함께 살면서 사이먼과 그의 여동생을 돌봤다. 친구 집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행하게 느껴졌던가. 저희서 오기 전에 우리는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일종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집안에 이렇게 의붓아버지 조이스 사이먼의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콩코드, 스코블 사이먼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교수님. 그 아멜리아를 쳐다보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젊고 상스러웠다. 과거에 12살 미만의 소녀들에게서 임신의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맨몸의 그녀가 훨씬 더 어려 보였다. 작은 가슴, 마른 허리, 채모도 거의 없었다. 아멜리아에게 기저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늘 하는 대로 몸의 모든 시스템과 내장 기관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방광에서 일상적인 소변 샘플을 채취한 후에 자궁을 살펴보니까 임신이 된 자궁이라면 태아가 들어있었을 테지만은 경위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는 임신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이 두 죽음에 대한 그의 일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자궁은 바닷가 바위에 붙어있는 저기의 차가운 갈색을 띠고 하지만 저기보다도 훨씬 더 작다. 엄지와 검지로 오늘거리며 그 안에 쏙 들어 올 것이다. 하지만 자궁은 저기와 똑같이 뚜렷한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저기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다. 자궁은 저기의 껍데기처럼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하다. 어떤 다리 근육보다도 단단하다. 심지어는 달리기에 습관이 다리 근육보다도 단단하다. 그 삼각형 모양이 몸 안에 거꾸로 들어 있다. 언뜻 보면 자궁 안의 빈 공간은 가느다란 트임이 지나지 않는 것 같아. 자궁벽의 근육은 출산에 분명한 역할을 하지만 기적은 이 글은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있네요. 자, 불상사. 난사는 자궁 꼭대기에 동쪽과 서쪽으로 위치하고 고환의 정절을 서장하듯이 난소를 서장한다. 사춘기에 이런 모습을 하는 자궁이 열었다. 육안으로는 태아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틈새처럼 보이는 자궁에는 임신설처럼 두껍고 혈관이 많은 내막도 없었다. 뭔가를 볼 수 있으려면 임신한 지 얼마가 돼야 합니까? 경이 물었다. 타이머를 언제 누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리학적으로 임신 몇 주가 되면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소녀가 생리적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알려주는 징후가 있는지 봅시다. 난소를 보았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고 안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었다. 난소를 열자 큰 진주처럼 박혀있는 노란 쿠가 있었다. 황체였다. 아래의 노른자 색깔이 내가 절개한 단면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몸이고 여자는 가장 놀라운 광경 중 하나다. 내가 말했다. 경찰관이 이 모두 아멜리아가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일제히 나를 봤다. 19일 전 황체는 파열되어 난자를 내보낼 준비가 된
직제가 난보였을 것이다. 난자가 방출된 직후에 난포는 부풀어 오르며 밝은 황금색 옷을 입는다. 이렇게 황제를 위해 난포는 일시적으로 경이로운 호르몬 분비샘이 된다. 황제 위에 이런 색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곳, 부신뿐이다. 이 경우에 방출된 난자가 정제와 수정되지 않았다. 항체에 따라서 초기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보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멜리아가 임신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이 화려한 노란색은 아멜리아가 마지막으로 방출한 난자가 수정되지 않아서 생리를 막 끝내 넣어 다음 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 언제 죽었나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또 알아보려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아멜리아는 혈중 일산화탄소 포화도가 58%. 그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다음날 제2의 결과가 나오는데 일산화탄소 수치는 29%. 난 아멜리아의 죽음이 살인했다는 경찰관을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살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이 남녀가 사망하기 훨씬 전에 절벽 꼭대기의 그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담배 몇 개를 피웠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밤에 그저 머물러기 위해서 바비큐 숙소를 튼튼으로 들여왔다고 생각했다. 10대는 탐험하고 보폭을 더 넓히고 부모가 늘려서 전보다 더 완강하게 벗어날 성향이 있다. 전적으로 사인신문에서 검사관이나 경찰 그리고 두 10대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제이가 자살했다는 핑계를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시관은 또한 제이가 바비큐 석쇠로 아멜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였을 가능성도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걸었는지 아니면 죽음이 사고였는지. 아마 제이의 부모는 아멜리아의 평길이 사고서로 나오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래야 아들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언론에 의해 끝날 테니까. 법정에 앉아 있는 동안에 나는 제이가 그들의 유일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백지천처럼 하얗고 눈이 움푹 들어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움츠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아멜리아의 부모에게도 내가 증거를 제시하는 동안에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았다. 사인 신문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실망했다. 그 시간 아멜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인불상 핑계를 내렸다. 사인불상 핑계는 유족에게 그들이 소원하는 정기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끝없는 의혹의 문을 닫을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이 핑계는 우리는 이따금 정확히 무엇이 일어난지 결코 알 수 없다는 불쾌한 사실을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긴다.